확진자 10,000명이 나와도 치료 가능한 수준의 병상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됩니다. 인력 확충 계획도 나왔는데 정부의 세부 계획 내용 짚어보고 의료 현장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 잠시 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고 유한기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키맨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 관련 수사뿐 아니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관련 내용도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가 숨진 건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문기 처장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의혹 특검 발의를 이미 요청했다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정부가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해법 모색에 나섭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집권하면 청와대를 축소하고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의 역할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동시에 사퇴한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7,000명대로 늘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4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명이 증가한 1,06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이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0,000명 발생에 대비해서 내년 1월까지 병상 7,000개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거점 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은 투석과 분만 병상으로 확보하고 중환자 진료 병원에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20개월 된 동거녀에 따라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양모 씨에 대해 잠시 뒤 법원에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앞서 양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 치료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갈등을 빚으면서 양측이 선대위 직책을 동시 사퇴한 가운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봉합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이 오전에 긴급 회동을 한 데 이어서 김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요. 지금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 말씀. 아니 안에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저랑 김종인 위원장 늘상 얘기하는데 오늘 공교롭게 식사 자리가 그냥 겹친 거지.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건 저희가 서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예,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척하면 척이지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운동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 있으셨나요? 딱히 그런 것은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자리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가 윤석열 후보와의 어쨌든 소통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그거 관련돼서 네. 김종인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선대위에 다시 복귀할 것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봉합 관련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관심을 모았었지만 안에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느냐며 선대위 복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한번 내가 물어는 보겠지만 이 대표 성격상 설득한다고 쉽게 돌아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복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발언도 혹시 들을 수 있으면 저희가 또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 1차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김 처장에 대해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자가 숨진 건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두 번째인데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자,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찰은 내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오다가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공사 사무실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처장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족들은 최근 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 책임을 김 처장에게 모두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처장이 사망 몇 시간 전 동생에게 전화해 회사가 본인을 고발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힘들어했다며 공사가 정작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반발한 겁니다. 또 수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으며 실무자로서 심한 중압감을 느껴왔다고 토로했습니다. 공사는 어제 오전 김 처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김 처장에게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처장이 지난 9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로 들여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공사 측은 김 처장에게 징계 의결서를 보냈고 고발 검토 사실도 알린 건 맞지만 사망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계속 받아왔죠? 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무팀장으로 실무를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1, 2차 심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때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또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제기됐습니다. 핵심 관계자인 만큼 김 처장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김 처장과 함께 심사에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어제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기소가 김 처장에게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서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전 개발사업본부장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때 검찰 수사가 한 차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가 연이어 사망하면서 검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검찰은 김 처장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았다며 강압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사건 관련자를 예정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배임 혐의의 윗선을 밝힐 수 있는 핵심 관계자가 연이어 숨지면서 검찰 수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두고 당정청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별도의 실무 논의 단위를 구성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퇴 후폭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 주도로 선대위 조정을 준비하며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으로 가보죠. 오늘 오후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뤄지는 겁니까? 네, 다만 공식 안건은 아닌 만큼 경론이 오가기보다는 관련 원내 지도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논의를 가름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내 지도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논의할 실무기구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할 계획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두고 정부와 청와대가 오늘까지도 완고한 반대 뜻을 드러낸 데다 당내에서도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나온 결론입니다. 별도의 실무 논의기구 워킹그룹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충돌은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 매물을 나오도록 하는 게 유익하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책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참석해 자신이 제안한 공약들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로 다시 한번 내용을 겪는 모습이죠.
네, 그런 만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또 이준석 대표까지 연쇄회동이 이어졌습니다. 앞서선 극한 분열로 치달은 선대위 수습을 위해 원톱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대적인 선대위 재편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윤 후보와의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전면 개편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이미 거대하게 짜진 선대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김 위원장 주도의 선대위 조정에 힘을 실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더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여부가 논의됐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이 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복귀 관련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후 역할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총대를 맨 김 위원장이 선대위 내분을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호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의 사망 소식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네, 당장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몸통은 숨고 힘없는 사람들만 떠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대장동 실무진들의 비극만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자라던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도 점심 무렵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받는 관계자들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원내에 선제적으로 특검법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이미 요청했다고 답하면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공식 논평에서 유족들에게 애도를 전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을 주시하면서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20대 대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좌 대결과 양자 대결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습니다. 윤 후보가 여전히 앞서 있지만 가상 다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줄어든 건 지난달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순이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지만 역시 오차 범위 안 접전이었습니다. 윤 후보 45.6%, 이 후보 41.3%로 4.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양자 대결 지지율을 지역별로 따져봤더니 윤 후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과 대구, 경북, 이른바 부울경 지역 등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 후보는 대전, 세종, 충청과 호남에서만 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연령대로는 윤 후보가 10대와 20대, 60대 이상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를 17%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선 가운데 30대와 50대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3.9%, 37.2%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겼고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40%대에 머물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선 41.5%가 잘한다고 평가했고 55.2%가 잘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도박 문제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허위 경력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죠. 네,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지지 후보를 변경했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유권자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 논란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가족 관련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를 바라본 국민의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 후보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0.7%로 다수였지만, 변경했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는 응답도 4명의 1명꼴로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표심의 변동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후보의 사과가 충분했느냐는 물음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모두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53.6%,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9.2%로 윤 후보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5.6%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세대 간 시각차도 드러났는데, 이 후보의 경우 20대에서 사과가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윤 후보에 대해선 40대의 71%가, 30대와 50대도 65% 가까이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등 제3지대 후보가 영향을 줄 거라는 여론은 32%,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65.8%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4.3%, 반대가 37.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다시 7,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역대 최다를 또 기록했습니다. 병상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확진자 10,000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7,000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하루 신규 확진자 수요일 주 중반으로 오니까 다시 7,000명대로 올라갔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456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2,200명 넘게 늘어 나흘 만에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 발표와 비교하면 400명 가까이 줄며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진자 규모가 지난주와 유사하거나 약간 작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는지는 이번 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명이 늘면서 1,06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이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78명 증가해 누적 4,906명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7,365명, 해외 유입 사례가 9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5,446명, 전체의 73.9%의 환자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6%입니다. 하루 전보다 2.1%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수도권에는 남은 중환자 병상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이 53개, 경기 58개, 인천은 9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20개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9.2%로 전날보다 1.5%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493명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7명이 추가돼 누적 234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해외 유입이고 3명은 국내 감염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한두 달 이내 우세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구체적인 병상 확충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0,000명 발생에 대비해 병상 7,000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년 1월까지 코로나19 중증 병상과 준중증 병상 1,578개, 중등증 병상 5,366개 등 모두 6,944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먼저 이미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해 중증 병상 158개와 준중증 병상 189개, 중등증 병상 1,726개 등 2,073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중증 병상과 준중증 병상 622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은 아예 통째로 비우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바꿔 499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해 병상 3,000개를 확보하고 이 중 일부 병상을 투석이나 분만을 위한 특수병상으로 할당할 계획입니다.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104명과 간호사 1,107명 등 의료인력 1,200여 명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계산인데요. 신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회 군 훈련을 위해 중증 병상에 투입하고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환자실에 머무는 최대 기간을 확진이나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로 제한해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연쇄 회동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준석 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셨는데 오찬을 마치고 난 김종인 위원장 발언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셨는지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고 이준석 대표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저희 정치의 미래도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마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 보고 하여튼 이 내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으신 거에 대해서 같이 식사하신 고모님들은 우려를 안 하셨나요? 뭐라고요? 같이 식사하신 고모님들은 어떤 얘기를 좀 하셨어요? 우리 고모님들은 걱정이 많으니까 앞으로 나보고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후보와 여러 가지 좀 의논을 잘 해가지고 선거가 제대로 이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는 그런 당부를 내드렸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와라 이런 설득은 없으셨나요? 그러게 뭐 정치인이 한번 선언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번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나 스스로도 내가 그런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했어요. 선대위를 개편해야 된다고 이제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신가요? 선대위 개편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선대위가 만들어져 있고 그 나름대로 지금 선거운동을 갖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선대위를 개편하려고 손을 댈 것 같으면 또 한 번의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기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당부를 하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따로
이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총괄 상황 본부가 그 기능을 갖다가 좀 충실하게 원래 취지대로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실은 원래 선대위를 발족하기 전에 내가 이제 후보하고 이 합의를 봤던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종합상황본부가 전체적인 선거를 갖다가 총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 선대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무슨 상황실장을 여럿을 두는 바람에 그게 마치 무슨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던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자체가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태희 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이 총괄상황본부가 거기 구성되어 있는 이 정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전략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의논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결정된 걸 가지고서 지금 지금 후보의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방관하지 않고 조율을 갖다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이 선대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요. 메시지나 소통부 같은 거를 일원화하시는 거예요? 총괄상황. 이제 그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 조금 이따 국회로 이동할 거니까요. 국회에 가서 더 추가로 오전에 윤 후보한테 이 얘기를 하셨나요? 뭐라고요? 오전에 윤석열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하셨나요?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우리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다 얘기를 했던 거니까. 오후 일정은 어떤? 저희 국회에서 조금 뒤에 일정 공지가 될 겁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 오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선대위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느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관련한 언급이 살짝 있었죠? 예, 이 시점에서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거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총괄상황본부 기능을 원래 취지대로 바꿔서 후보 메시지를 일원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행간은 잠시 저희가 더 뉴스 2부에서 정치인 두 분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광주에 이어서 오늘 대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광주 오미크론 감염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식당 종사자 등인데 아직 최초 감염 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산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가 나온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광주에서는 어제 첫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모두 몇 명이 확인이 된 겁니까? 네, 광주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오미크론 이 변이에 감염된 사람이 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공공기관에서도 직원 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확진된 직원은 지난 18일에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해당 기관 전수검사에서 33명을 검사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됐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인 확진 환자 3명은 지난 14일에 광주 남구에 있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해당 식당에서도 종사자와 손님 등 6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9명과 접촉해 확진된 감염자 가운데 13명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돌파 감염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고 3차 접종까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초 감염 고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추가 감염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환자들이 식당을 이용한 날을 중심으로 동선과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26명이 집단 감염돼 2개의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 40대인데요. 오늘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이 사람은 지난 13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15일에 확진됐습니다. 이후 재택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오미크론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40대가 입국 뒤 접촉한 사람은 모두 4명인데요. 이 가운데 동거 가족 2명이 확진돼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에서 100명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하루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곳은 부산입니다. 하루에 431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경남 246명, 충남 162명 등 비수도권에서만 1,9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엽니다.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 등을 철폐해달라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광화문 삼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시 뒤면 이제 집회 시작인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무대 차량이 2시간 전쯤에 도착했고 집회 현장에는 울타리가 둘러쳐졌습니다. 경찰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조금 뒤 오후 3시면 PC방과 호프, 공간대여 업계 등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회원단체 회장들이 연속으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 모시고 취지와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집회를 어떻게 여시게 됐는지 그 사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작년 3월이죠. 첫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저희가 시간 제한 그리고 9시 10시까지인 시간 제한 그리고 인원 제한 그리고 집합 금지 아예 영업을 못하는 집합 금지가 계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장 많이 노력했던 자영업자들에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서 지난 9월 달에 마지막 소식을 알려오시던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합동 분향소를 차려서 저희가 그 추모도 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 이후 11월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정부가 약속을 했고 더 이상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희생은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업종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금 사태가 다시 발생을 했고 이 요즘에 다시 마지막 선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은 갈 곳이 없고 이대로는 저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어떤 부분 요구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역 패스 관련해서 왜 행위자가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이 시설 관리자가 감시자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범칙금에 관련해서도 행위자는 10만 원, 이 저희 자영업자들은 처음에 1차로 걸리면 150, 그다음에 300, 그다음에 최종 4차까지 걸리면 시설 폐쇄까지 해야 되거든요. 이 과도한 책임을 왜 자영업자가 다 져야 되고 여기에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지 이 첫 번째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거리두기, 인원 제한,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지금 이 자영업자들에게만 저희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그 7월부터 10월 달까지 진행을 하면서 확진자 저하 수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시행을 또 일부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저희가 효과를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그 효과가 단시일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 다시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 조치가 돼야 되는데 다시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요. 또 5인 사업자 미만의 저희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왜 하필 이 시기여야 됩니까? 5인 미만 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사실은 이 적은 사업장들이고 제일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께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적용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 현장에서 방역 지침 보이콧 선언을 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부터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자영업자들에게 감염 확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방역 당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석자 집회 신고는 상한선인 299명으로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가 올지는 현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지나는 시민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공감된다면서도 영업 제한 등 방역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참석자가 300명을 넘기면 집회 해산이나 주동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3거리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윗선 규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인 사찰 의혹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혹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유족 동의를 얻어서 부검도 하기로 결정이 됐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극단지 선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 대개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검을 하는 이유는 대개 타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마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외상 흔적이 좀 전혀 없고요. 그럼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크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언론은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아마 유서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예, 아직은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타인에 의해서 타살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지만 아마 지금 뭐 대장동 개발 의혹 자체가 우리 사회적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고 또 국민의 관심도 크기 때문에 향후에서 어떤 논란의 여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이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이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 키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0월부터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있는 거죠? 일단 어제 저녁 한 8시에 발견이 됐는데요. 본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형사 고발하겠다 그런 내용의 이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정신의 충격이 컸을 거고 그보다도 먼저 경찰서에서 조사를 또 받았거든요. 또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장동 개발의 의혹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 개발 1처, 2처, 3처가 있는데 개발 1처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개발 1처에서 주도적으로 이 실무를 전부 다 했었고 이제 본인 자체도 평가위원도 했었고요. 선정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을 주도적으로 했던 그 컨소시엄에 있어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온 경위가 지금 구속돼 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하고 같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분당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추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때 시공사를 맡았던 영업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아마 영입을 해서 실무를 맡게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측근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개발 1처장이 가장 핵심 역할을 했고 본인이 선정이랄지 평가에 관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키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추가이익 환수 조항 넣었다가 삭제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키맨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인물인데요. 앞서 이게 나왔습니다만은 유동규 본부장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기 본부장은 사망했고 김문기 1처장도 지금 사망한 상황입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증언과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윗선 수사 앞으로 조금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 뭐 당연히 나오는데요. 사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대장동 개발 의혹의 사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 뭐 남욱 변호사, 뭐
그다음에 뭐 여러 명이 있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일부만 정의화 회계사를 제외하고는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했던 사람이 과연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는 실무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지 검찰의 수사하는 데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윗선을 수사할 수 있는 가장 키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기 전 본부장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또 11일 만에 또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왜 핵심 키맨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압박감을 못 이기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설사 이 어떤 비리에 관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서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자체는 실무자 위주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심리적 압박감을 좀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못 견디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대장동 사업 심사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서 정민영 변호사가 김문기 그 처장과 함께 관여를 했기 때문에 어제 정민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아무래도 좀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문기 처장이 이제까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실무의 팀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개발 일체에 있는 실무자가 올렸는데 이게 7시간 안에 삭제를 됐는데 이 내용을 제일 알고 있는 것이 김문기 처장이거든요.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태가 불거졌을 때 지금 이번에 기소가 된 정민영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자료를 열람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비공개 자료거든요.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정민영 변호사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민영 변호사가 관련이 되고 또 정민영 변호사도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근데 결국 기각이 됐고 이번에 이제 결국 불구속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검찰 수사 속도가 오히려 빨라서 신병을 좀 확보했더라면 안타까운 일은 막지 않았을까?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검찰 수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수사 상황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지금 3개월 넘게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했는데 손준성 그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다 입건하고 뭐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고발 사주 의혹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느냐. 그러니까 작성자와 전달 경위 이걸 또 밝혀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작성자가 작성했다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지금 가장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지만 다 기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격려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전혀 밝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 자체를 기소한다서 과연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나 여론에 대한 의식에 의해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작성자 경로도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미 물이 건너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공수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설립한 뒤로. 근데 아직까지 한 건도 공수처에 기소한 게 없고 수사 실적을 낸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거죠. 수사 과정이 좀 날카롭지 않다는 지적이신데 지금 언론 사찰 의혹을 넘어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나오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공수처는 이제 아마추어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사찰을 언론을 한다랄지 민간인을 사찰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의도는 뭐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찰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사찰이 아니고 통신자료 조회를 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편향적인 사찰이 아니냐 그런 의혹은 저는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공수처의 수사 3부거든요. 3부가 지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공소자 유출 또 이제 CCTV 그것이 해서 황제 뭐 배우다였고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요. 그건 적법하죠. 그러면 그 범죄 혐의 있는 사람이 누가 통화했는지를 내역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통화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통신 자료 조회를 내역할 것이 아니라 조회를 할 게 아니고 그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사람을 핀셋으로 딱딱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수사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 조회를 하는데 일단 수사 그 통신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지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요. 그 기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다 그 자료 조회, 사실 조회 된 거죠. 그러니까 통신 자료 조회는 요청을 하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보통 수사 관례상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이제 수사를 하다가 수사 필요성 또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회를 하면 가입 번호, 그다음에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집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모든 통신 내역이 나와 있는 사람을 조회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한정이 되고 특히 지금 그 언론사 말도 한 15개고 그다음에 조회한 사람이 한 4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 통신조회하는 취지랄지 영장의 취지를 좀 공수처에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 이제까지 압수수색 영장이랄지 현재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떤 수사의 전문성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 자,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공수처장과 대변인 지금 휴가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지금 들어간 이런 상황이라서요. 앞으로 이 사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개월 된 의붓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양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는데요.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기각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토지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공개에 나섰습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년 만에 7% 넘게 올랐는데요.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에 대해선 내년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내년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또 대폭 올랐다고요? 네, 정부가 오늘 공개한 내년도 표준 공시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단독주택인데요. 먼저 단독주택부터 살펴보면 내년엔 올해보다 7.36% 오릅니다. 올해 6.8%보다 오름폭이 더 커진 겁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서울의 단독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9억 9,900만 원에서 지난달 10억 7,300만 원으로 7%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른 건데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단독주택을 10곳 뽑아보니 모두 서울이었고요. 이 가운데 6곳은 고급 주택이 몰려있는 이태원로였습니다. 전국 토지의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10.16% 올라 올해 10.35%보다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의견 청취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5일에 확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내년에도 상당폭 오를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과 별개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죠. 네, 일단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재산세를 책정할 때 내년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건강보험료를 물릴 때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부담을 줄일 대상과 경감 수준 그리고 효과 등을 검토해서 내년 3월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올라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자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선 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주태현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병상 확충 계획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월 중순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7,000개를 추가 확보해서 25,000개를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래도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병상 체계라는 것이 중증 병상이 있고 중증증 병상이 있고 중등도 병상이 있고 생활치료센터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 상급종합병원이나 국립대학교 병원이 아닌 다음에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중증 병상을 확보하는 전략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증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훈병원들처럼 공공으로 이루어지는 병원들에서 그런 병상들을 전체 다를 비우고 중증증 위주로 운영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병상이라든지 나머지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병상 확충 계획은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호소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충 방안도 나왔는데 군의관이나 공보위 이런 의료 인력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대책이 되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매우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를 진료하지 않던 의료 인력들이 코로나19를 진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도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많은 환자를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력이 교육되어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초기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인력들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군의관을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임시직을 계약한다라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에는 지속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병상 확보 계획이나 의료 인력 확보 계획, 정부 계획대로 이게 착착 진행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의료 인력 확충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정부가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생각해서 보완을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부의 중증 환자 병상 운영 전략이라든지 병상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장의 의견이 원활하게 반영이 되어야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환자 격리 병상에서 2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격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지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의 부담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들이 1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격리 해제가 쉬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환자실도 다인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격리 해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병상 운영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행정적인 역량들도 일선의 의료진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의견을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행 예측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전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전략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미크론 변이까지는 들어간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파 능력이나 중증화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증화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질 경우에는 중환자가 일시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오늘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행정 인력을 더 확충하겠다 이런 골자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재택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응급 상황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재택치료는 원칙적으로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소요가 크게 소모된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반면에 재택치료의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 물자를 전달해드리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의 인력 소모가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지원이 된다라면 재택치료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조금 더 안정되게 관리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코로나19 상황도 조금 진단을 해보면 오늘 주말 효과 사라지자마자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긴 했는데요. 정부가 어제 유행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자, 이런 시그널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부의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행 상황을 평가할 때 매주 수요일의 확진자 숫자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6주간은 매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화요일의 확진자 숫자가 매주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증가세가 없고 소폭 감소세로 돌아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략이 유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들어가면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최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체세라고 하는 것이 긴급 멈춤 이전에 있었던 방역의 일부 조정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있어서는 조금 추가적인 감소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3일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멈춤이 종료가 되는 1월 3일이 도래하게 되면 지금의 전략을 그대로 한 번 더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체계로 개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조를 바꾸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가 될 텐데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의 증가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주라는 시간이 이런 병상 확보라든지 재택치료 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추가 접종처럼 시간 번 사이에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자체를 높이는 시간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 이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데요. 지금 오늘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강화가 되고 유행 감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3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환자가 늘어나는데도 다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 확진자의 감소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라면 그 다음 주부터는 중증 환자의 감소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중환자 전환율이 매우 높았던 60대 이상의 인구 집단에 대해서도 3회 접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라면 중환자의 상황은 조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11세 이하 연령층에서 지금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5세에서 11세에 대한 접종 계획 아직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중학생 연령대도 설득이 좀 잘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님들 설득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접종을 권고해 드릴 때 전문가가 개인의 관점에서의 건강에서의 이득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율도 낮고 그리고 백신 감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효과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접종 결과라든지 해외 데이터를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이 연령대에 대해서도 접종에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또 눈에 띄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는데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에 돌파 감염이 되고 그리고 다시 치료를 받으면 최고 1000%의 슈퍼면역이 생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접종을 2회 완료한 다음에 돌파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저는 일종의 부스팅 효과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접종 후에 돌파 감염이 되면은 증상도 경할 뿐더러 면역을 더 강력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면역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전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3차 접종 독려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차 백신을 맞추겠다 이런 계획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의주시할 것 같은데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4차, 5차 맞는 거 괜찮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아직까지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도 3회 접종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접종에 대해서는 과연 접종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명백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1회 접종보다는 2회 접종이 항체 농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고 2회 접종보다는 3회 접종이 그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3회 접종과 4회 접종 사이의 간격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3개월 간격보다는 조금 더 길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3회 접종의 효과도 어느 순간이 되면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 감소폭에 따라서 4회 접종의 여부와 간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먼저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겨울답지 않게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은 야외가 아니라 지금 실내에서 지금 중계를 연결하고 있는데 뒤에 보이는 건 뭡니까? 네, 바깥에 태양이 떠 있지만 실내에서도 태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인공태양 K-스타인데요. 섭씨 1억 도의 고온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인공태양이 완성된다면 지구온난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일산 킨텍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30여 개 연구 관련 기관이 참여해 500여 개 부스를 열었는데요. 누리호의 심장인 75톤 엔진은 물론 대형 수소차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수준 높은 과학 강연은 물론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게 풀어 다뤄주는 연극과 토크쇼까지 마련됐다고 하니까요. 과학에 관심 있는 자녀들과 함께 찾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비도 내일은 그치겠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구 11도, 부산 15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터는 성탄 한파가 찾아옵니다. 성탄절인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휴일에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기후변화도 약화하고 또 예보 정확도도 높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선거 80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당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반납하면서 국민의힘 비상입니다.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는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이준석 대표와 점심 회동을 하고 나오는 길.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선대위 개편에 대한 생각을 밝혔죠. 네, 대장동 실무자들의 일단 죽음이 미치는 정치권 파장도 큰데 잠시 뒤 여야 내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